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물권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만 좀 개념을 역시 잡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물권 그러면 당연히 그 교환가치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교환가치. 그래서 교환가치에다가 치중을 두는 물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치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치권의 핵심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 있죠. 권리하고 의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유치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교과서론 222페이지입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뭐냐? 유치권의 의의라고 할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유치권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인도거절이에요. 인도거절. 인도거절. 라고 이게 핵심어예요. 인도거절이 핵심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누구한테게? 당연히 이렇게 의리한 사람에게, 카센터 주인이겠죠. 사장님한테 좀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수리를 하면서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뭐가 나오죠? 수리비라고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 하거든요. 그럼 다른 건 없어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100만 원을 주면 돼요.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져오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1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이 자동차를 달라고 한다면 채권자, 여기 의리 채권자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주게 되면 이 수리비 1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수리비 100만 원 줄 때까지 나는 이 자동차의 점유를 당신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요? 세탁물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세탁물인데,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기죠. 그럼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비가 나오면, 세탁비를 주고, 수선비를 주고, 세탁물을 찾아오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세탁비를 주지 않으면서 세탁물을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탁소 아저씨는 나 세탁물 줄 때까지 나 이거 못 주겠다라고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도거절, 유치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의의를 보면 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동그라미, 타인의 물건에다가 동산, 부동산도 성립이 돼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 동그라미,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에 있는 경우에 라고 되어 있죠. 변제액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라고 했어요. 법정담보물권. 그럼 유치권은 이게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법정이니까 이건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물권이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 담보물권. 그럼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얘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유치권 등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세 번째 이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도 되고요.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법정 담보물권.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뭐냐면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물물인데 이 우자가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요 물자가 물상 대위라고 하는 거 없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물상 대위,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성립 요건이 상당히 양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럼 성립 요건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아마 유치권에서 꼭 샵에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성립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요. 타인 물건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점유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적법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 이 다섯 가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이 성립 요건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먼저 타인 물건이라고 하는 거 220페이지, 222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에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동산, 부동산이고요.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타인 물건일 때 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근데 요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때 이 타인이란 말 보이잖아요. 타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인이다 그러면 타인 물건이어야 된다. 즉 타인 물건이라면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3자 소유, 제3자 소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말할 때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내미 노트북을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노트북의 소유자는 아들이지만 채무자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무자지만 노트북은 아들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 상관없이 타인 물건이면 돼요. 누구 것만 아니면 된다. 맞아요. 채권자, 유치권자의 물건만 아니면 유치권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련성인데요. 이 결련성이라는 것은 그 물건 때문에 뭔가 채권이 발생이 됐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 유치권의 결련성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판례가 정해놓은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결련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나오고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안 나오거든요. 반드시 유치권은 있어야 돼요. 유치권이 있어야 결련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가 지금 결련성이 있는 것들을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비용이라고 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다고 봐요. 이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선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대금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임 같은 거, 운송비.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결련성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이 안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금. 뭐 전세금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전세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매매대금 같은 것도 결련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건축물, 그 자재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을 짓다 보면 뭐 벽돌, 시멘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재를 납품한 사람은 그 건물과 직접적인 결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또 결련성이 있는 건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결련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신발이나 우산 같은 거 바꿔 신고 가는 경우 있죠. 그때 내 우산을 줄 때까지 나도 당신 우산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유치권 행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22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채권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만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변제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없죠. 필요비를 청구하면 즉시 줘야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변제기 도래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라고 하는 거 있죠. 허가.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다. 그럼 상환기간 허여가 돼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제기, 요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래는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유치권 행사 가능하지만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는 것은 변제기를 뒤로 연기한 거거든요. 그때는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법한 점유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법한 점유는 첫 번째, 우리가 점유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직접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이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심할 건 직접이다 간접이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 아까 자동차를 여기다 맡겼거든요. 이렇게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자동차 그 카센터가 너무 협소하니까 요걸 병이란 사람에게 자동차를 맡겨놓고 얘가 직접이죠. 얘가 간접 점유로서 유치권을 행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전부 다 유치권은 행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조심할 건 지금 여기는 3자가 직접 점유하잖아요. 이게 3자가. 근데 이 자동차를 여기다 맡긴 거야, 채무자에게. 그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얘가 돈 달라고 하면 갑이 돈을 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뭐라고 했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했다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치권이 이건 안 나와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근데 만약에 제 3자를 직접 점유했다 그러면 얘는 유치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했냐 3자를 직접 점유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요걸 하나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갖고 왔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수선했단 말이야. 그럼 도둑놈도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은 안 돼요. 왜? 도둑놈은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도둑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리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돼요? 근데 유치권은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은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도둑놈은 수리비는 돼요. 유치권은 안 된다.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세탁물을 맡기잖아요. 그럼 내가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일 출근할 때 세탁비를 갖다 드릴 테니까 세탁물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세요. 뭐 동네 장사인데 그러면서 세탁물을 먼저 이행할 수가 있다고. 그럼 원래 세탁소 아저씨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제 약속, 배제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배제 특약이 있어버리면 유치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해 주시라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니까 뭐가 있냐면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요게 세 번째인데 이게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할까요? 권리? 유치권자의 권리하고 나오는데 얘도 상당히 중요하죠.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치권의 권리는 첫 번째가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일단은 요것만 순서만 좀 나열해 주세요. 첫 번째가 인도 거절권이라고 해서요. 인도 거절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는니까 경락인이죠. 경락인. 경락인에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단 변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변제 청구한다? 이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의 집이 있고 을이 공사를 했어요. 그럼 공사 대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요 공사 대금을 가지고 있는 이 유치권자는 요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능해요. 근데 돈 달라고 요 2천만 원 변제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낙찰자는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내우면 경매권이 있잖아요. 유치권은 경매권은 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우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변제 받기 위해, 그럼 맞아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 보관 경매 또는 환가 경매라고 해서 이건 맞거든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라는 성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인천 앞바다에서, 갈치를 1000박스를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부산까지 갔어요. 그럼 그 운송비는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그 컨테이너 박스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운임을 받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안 주면 계속 컨테이너 박스를 유치하다 보면 생선이 썩을 수도 있고 관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매를 붙여요. 갈치를. 그리고 돈으로 환가를 시켜 놓으면 보관하기도 쉽고
나중에 변제 받을 때도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이 변제 중단권하고 나오죠. 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거. 간이 변제 충당권은 그 유치물로부터 변제를 받는 거예요. 유치물을 직접 소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차액금이 있잖아요. 그 차액금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아까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다. 근데 중국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3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줘버리고 내가 그 자동차를 소유하는 형태, 요걸 우리가 간이변제 충당이라 그러는데, 간이변제 충당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 여기 뒤는 그냥 그 의무로 바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입문서는. 근데 여기다가 네 번째는,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과실수취권하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치물, 사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유치물 사용권이 있냐 그랬더니 원칙은 안 돼요. 마음대로 유치물을 사용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지 예외로 이게 채무자 있죠. 아까 채무자에 뭐 허락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보존행위로서는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존행위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행위는 허락이 없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가 끝났는데 그 공사가 겨울이다 보니까 보일러 같은 거 그대로 놔두면 동파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걸 우리가 운행하거나 또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게 뭐 냉각수가 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보존행위로서 그건 상관없다 이거지. 이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당연히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거절권, 경매,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이나 또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비용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유치물을 보관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비용상환 청구권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유치권의 유치권자의 권리는 요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인도거절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유치물 사용권, 그다음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이 여섯 가지를 쭉 나란히 한번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인데, 여기 네 번째는, 유치권자의 의무다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성관주의하고 두 번째 유치물을 아까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이걸 우리가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을 청구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성관주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자기 재산처럼 보관하지 말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서 관리해라 이런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2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성관주의 의무 동그라미고, 유치 두 번째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 의무라고 해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할 수 없다. 승낙이 없으면 안 돼요. 승낙을 얻어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유치권인데요. 자, 유치권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유치권에 의해
그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애들이 요 성립 요건하고 그다음에 요 유치권의 권리예요.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근데 이게 정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마스터북에 가면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안 대도 나중에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지금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억했던 거, 설명한 거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 내에 한번 들어두시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막 외우려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저당권인데요. 자, 이 저당권을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당권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 간단히만 좀 봐주시면, 교재는 2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226페이지. 266페이지 저당권인데요. 거기 보면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권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점유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1억을 빌려오죠. 그럼 얘가 채권자가 되고 얘가 채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요 1억을 우리가 채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란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의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요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요 채권자를 우리가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얘는 뭐예요? 경매를 청구를 해가지고 낙찰금이 나오겠죠. 그 낙찰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저당권이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오죠. 그럼 얘는 채권자가 되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 형이 있든 오빠가 있든 뭐 동생이 있든 간에 이 집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채권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이걸 우리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여기는 이렇게 을과 병이 전세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일치하고 채권자, 저당권자는 일치하지만 여긴 일치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원칙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점유를 수반이 안 해요. 점유를 안 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 말을 했거든. 저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유치권처럼 유치적 효력이라는 건 없어요.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도 거절하겠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을 보면 저당권 설정자, 당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설정자이다.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자, 물상 보증인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라고 해서요. 등기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혹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가. 그럼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당연히 이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소 회복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저당권 등기는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말소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저당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227페이지 저당권의 객체 성립 나오는데 놔두셔도 되고요. 밑에 저당권 효력에서 그 일본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일본의 저당권의 범위란 피담보 채권 범위는 빨간색 별표시인데요.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의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갑이 집이 있고 자, 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돈 1억을 변제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경매 붙일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경락대금이 나오면 누가요? 을이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를 받을 때 을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 뒤에 다른 채권자가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을이 돈을 많이 받아가 버리면 후순위 채권자는 그만큼 받아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순위권자인 저당권자가 얼마나 받아가는지 눈여겨볼 거라는 거죠. 눈여겨서. 그래서 그걸 무슨 명목으로 받아갈 건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360조에다가 아예 명문 규정도 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1번에 원본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자인데 이자는 거기 보면 무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무제한. 무제한이란 건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3년간 이자 3.5%로 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연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여러분들 그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관리비 같은 거 안 내면 연체료가 나오지 않아요. 연체료. 그 연체료가 지연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그래서 요 지연배상, 손해배상은 1년치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래서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이더라도 1년짜리 우선 변제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행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실행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인지세라든지 감정평가 비용을 산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경락대금에서 받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원본 이자 위약금은 요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받는 거고요. 지연배상과 실현배상은 등기가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등기,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 안 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5가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뒤로 넘겨보면 두 번째 이제 요거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네 번째는 목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목적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느 부분까지 경매를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저당을 잡을 때만 해도 1층이었는데 경매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2층이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럼 2층까지 경매를 붙일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당의 목적물은 당연히 경매를 붙일 수 있죠. 저당을 잡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경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부합물, 세 번째는 종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종된 권리. 자,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부합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이었는데 나중에 저당을 실행할 때 옥탑이 있더라. 이런 것들. 예, 옥탑이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쳐야 되죠. 그 다음에 종물은 창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독립된 물건들이거든요. 효용 가치를 도와주는 것들. 그 다음에 종된 권리는 뭐 임차인, 임차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당연히 뭡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실은 미치냐고 물어봐요. 요 과실. 은행에서 내가 돈 1억 빌려와가지고 오피스텔을 샀다. 근데 내가 만약 매달 월세를 받아, 매달 월세를 받는데 은행 직원이 와서 월세를 받아 가버리면 안 되죠. 왜? 내가 변제 날짜에 변제를 못 갚아서 은행에서 그 오피스텔을 압류하면 그때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담보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 과실은 원칙은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안 미쳐요. 근데 예외로 그 목적물을 압류하면 미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적물을 압류하면 그때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상대위. 자, 만약에 아까 갑의 집이 있는데요. 이 목적물이 멸실되고 그 다음에 훼손이 됐어요. 그럼 멸실되고 훼손이 돼버리면 당연히 경매를 붙일 대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 뭐가 나오냐면 같이 변형물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보상금, 보험금을 요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를 해요. 꼭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여기 보면 꼭 읽어야 됩니다. 거기 228페이지에 부합물과 종물 보이죠. 부합물, 종물 당연히 미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 보이잖아요. 그럼 저당 부동산의 과실은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목적 토지 위의 건물이라고 했는데 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저당을 잡고 있는 거 건물을 경매 붙일 수 없고 건물의 저당을 잡고 있는데 토지를 경매 붙일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요. 그 다음에 밑에 요건 나와 있는 거 놔두시고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입문서라서 전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의 목적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과실, 물상대위 요 네 가지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정도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뭐 저당권의 구제 방법 뒤로 넘겨보면 처분까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놔두셔도 되고요. 오늘 한 것 중에 저당권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두 가지예요. 여기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저당권의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요건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하고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갖다 놓은 게
지금 프린트 문제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스터디. 지금 답을 다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것들은요. 전체 양이, 유치권까지는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유치권 한번 봐볼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봐보실래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 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걸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다.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 거, 그 다음에 제3자 소유물이더라도 당연히 소유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꼭 아버지, 아들, 노트북.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 여기 보니까 신탁자는 매매대금 나오죠.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매매대금은 결련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적법, 점유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용 상환 나오죠. 이 비용이 뭐예요? 필요비가 되고 유익비가 돼요.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네요. 틀린 것은 당연히 3번 정도가 답이 돼요. 자, 세 번째도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보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우물물이 없다 그랬어요. 우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배제특약 역시 유효다라고 되어 있고, 채무자, 그 다음 제3자 소유물도 있다. 상관없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든 또 간접 점유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는데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 여기는요.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한다면 이건 가능해요. 3자가 하는 건. 근데 채무자가 하는 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건축 자재하고 나왔죠. 이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 자재 대금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맞네요. 제3자. 그리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건 가능하다. 이건 옳은 거 1번이 정답이고,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에 대해서도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안 되죠.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주장은 가능한데 변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진행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진행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다. 먼저란 말이 뭐냐면 이게 우선 변제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실 수취권을 인정합니다. 5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했네. 이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거 보존행위거든요. 보존행위로서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올 테니까 정리를 그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래요. 결련성이거든요. 그럼 보증금은 결련성이 없어요. 권리금 없다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필요비 상환 청구를 위한 거 손해배상은 이건 가능하고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약정은 유익비나, 여기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필요비나 유익비를 이건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가 없어요. 채권이. 그래서 유치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건 요것도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것만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풀어달라는 거 정리를 해뒀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